이제 체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한 3, 4개 정도 기업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특히나 그 리튬을 추출을 해서 판매했을 때 스프레드, 마진율이 70%에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약간 좀 개별 섹터나 종목 관점에서 여쭤보겠는데 좀 기억이 나요. 최코치님이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가 제 기억으로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나중에는 그때 당시 이제 국제유가 막 130불 간다, 네. 120불, 130불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이제 경기 침체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도 폭락할 것이고 네. 그 이후에는 화학주들이 또 크게 이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아, 맞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실 뭐 그 방송 기준으로는 지금 WTI 기준으로 76불까지 빠졌고,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화학주들이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대형 기업들. 맞아요. 예, 대한유화라든지 뭐. 예. 그렇죠. 근데 반등이 조금 덜 오른 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오른 애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조금 민망한데요. 저는 이거를 얘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좀 질문지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민망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네.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된 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증시에서 반등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유가가 이제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예대마진,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예대마진이죠. 기업들로 보면은, 이제 이 원자재와 판매에 대한 스프레드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되니까 네. 이제 반등을 하는 건데, 의외로 소비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비가 빠르게 무너졌다면 이들이 만든 수요가 아예 없었을 테니까, 이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아예 없었을 테니까 그런 큰 반등도 저는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소비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단기적인 스프레드는 좀 좋아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정말 크게 오고 그때 유가가 정말 박살이 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다시금 이제 정말 그 싼 원유를 가지고 네. 물건을 만들어서 경기가 상승할 때 맞물리면은 그때 정말 큰 상승이 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경기 침체가 뭐 앞으로 3년, 4년, 5년을 갈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기 자체가 침체는 몇 년을 갈 수 있지만 증시 자체는 최저점을 찍고 요게 다시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요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금 여기서 약간의 준비 상태를 거치는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 정도에 들어갔다.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역헤드 숄더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 어깨를 그렸으면 오른쪽 어깨를 그려야 되고 우측 어깨를 그려야 됩니다. 네네. 이건 이제 상승을 준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폭의 하락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간중간 크게 급등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상승이 아직 나오려면 저는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아주 급등한 거하고는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라서 민망했고요. 앞으로는 네. 어쨌든 이 기업도 여기서부터 반등했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한 만큼 더 저는 빠져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상 우측 어깨 정도는 그리고 상승할 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돈을 다시 풀 만한 명분이 생기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정말 막 경기가 다 막 무너졌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는 상승할 준비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2, 3년 정도 보유하면은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약간 좀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다. 그쵸.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렇게 무섭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산다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네. 진짜 말씀하신 그 뭐 우측 어깨를 그리고 네. 반등하는 그 순간에 약간 들어가시면은 단기간에 또 큰 수익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게 예고편이란 말을 너무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영화를 보면 네. 막 출연진들 빵빵하고 네. 제작비 많이 들어가면은 예고편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야 진짜 재밌겠다 하고 이제 기대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영화가 딱 개봉했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엄청나게 폭망을 하고 네. 영화가 이제 생각보다 재밌으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잖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어떤 예고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네. 마진율이 70%에 달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뭔가요? 이제 저희 채널이랑 네. 제가 다른 타 채널에 이제 최근 그 2달, 3달 정도 이내에 출연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뒤로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네. 원래 옛날엔 대장주였다가 다른 애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 기업이 정말 다른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할 때 이 기업들은 오히려 더 먼 미래를 준비를 했다.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포스코 저는 홀딩스. 예,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오를 동안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사도 좋다라고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오르면서 같이 덩달아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이 기업이 나중에 크게 눌릴 때마다 저는 사 모으는 아까 제가 가장 안전하게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벌 수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그거를 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오를 때 단기 고점이나 장기 고점에 사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예, 좋은 기업이니까 길게 보고 크게 떨어질 때 사라 이 말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은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 게 뭐였냐면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면 좀 어색한데 그냥 포스코죠. 우리가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이 그냥 포스코입니다. 그냥 철강주죠. 예, 철강주입니다. 철강의 그것도 대장주였죠. 네. 예, 대장주였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에서는 제가 진작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제 체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리포트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제철 보국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했었던 곳인데 이게 이제 리튬 보국이라는 것으로 이 의미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발도상국에서 농경지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산업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철강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강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이 철강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사실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철강의 대형 기업들이 똑같은 이 철강만 판매해서는 사실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빠르게 이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이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리 큰 기업이고 세계 점유율이 아무리 높은 기업도 도태되면 파산하고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었거든요.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네네. 그러면 이 기업이 이렇게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되게 어찌 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이 전환하는 게 2차 전지에서 이제 원자재 그리고 특히나 리튬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리튬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광석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염호, 그러니까 호수에 소금물에서 이제 채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광석은 사실 기술력이 쉽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광석의 리튬을 중국이 너무나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채취하고 그걸 재련해서 뽑아내는데 너무나 큰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 콩고에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 코발트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 노동에 좀 쓰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암으로 다 죽는다고 했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가 제가 뭐 어떤 다큐멘터리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를 자원봉사로 갔던 이 어떤 그 서양계 의사도 5년 만에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도 취약하고 환경 오염도 심각한데 그거를 미국이나 선진국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들은 환경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걸 중국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채취하는 곳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을 빼고는 개발도상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들이 중국하고 목숨 걸고 만약 싸운다라고 하면 그런 환경 규제는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광석으로 추출하는 거 빼고 염호에서 추출하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한 3, 4개 정도 기업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거의 유일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요. 실제로 이 특허 건수에 대한 등록을 보면은 총 22개가 있고요. 공개된 특허가 지금 11개 정도가 있는데 11개에서 7개를 포스코홀딩스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고 이미 또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호수도 이미 다 계약을 다 해왔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처럼 이미 원자재 부분에서는 수직 개발을 시키고 있고 중국에서 탈중국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독보적이고 특히나 그 리튬을 추출을 해서 판매했을 때 스프레드, 마진율이 70%에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통계죠. 뭐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은 기업들의 그 기업 분석을 보면 이제 가이던스 같이 이렇게 미래 예측을 보는데 그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에 뭐 40조 이상의 매년 10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실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냥 보고서에 이제 리포트에 있는 것 정도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포스코라는 기업이 철강 회사이고 그 리튬이라는 것이 전체 사업 비중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투자라는 것도 아니고 포항에서 지금 철강에 대한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철강에 대한 산업도 좋지 않고 철강의 스프레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때 당장 투자하자는 좋지 않고요. 이 기업이 다만 이제 제철 보국에서 리튬 보국으로 전환이 돼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기술력은 가지니까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면 이 철강하고 리튬하고 판매 비중, 그 기업의 비중이 바뀌게 되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기업은 철강 기업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이 기업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그게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니까 우리가 길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철강이 약간 좀 가려져 있어서 철강 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다른 주식들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좀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부담스럽잖아요. 네. 약간 차근차근 모아가기 괜찮겠네요. 그럼요. 배당도 뭐 그동안 6%를 줬는데 물론 이제 기업에 이익이 많이 주면 배당도 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배당이 6%지 영업이익 줄고 저기 포항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손실 크면은 그 정도 배당 못 주지 않느냐. 근데 그건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네,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이 좋을 때, 잘 될 때 어떤 데는 2, 3%밖에 안 되는데 얘가 6% 줬으면 다 같이 안 좋아지면은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지만 얘가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은 평균치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당으로도 봐도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이 저는 또 한 가지가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기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철강이라는 산업이 위축이 됐으니까 안 좋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지 3년 전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철강석 가격 미친 듯이 쳐서 올라가지고 철강 업체들 주가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를 때였다면 그 기업이 이제 리튬도 합니다. 그러면은 평가가 다르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강이라는 산업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때 차이일 뿐이지 나중에 그럼 다시 인프라 산업 돌아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철강이 또 큰 이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의 이 주기에 따라서 지금이 안 좋다 뿐이지 이미 안전한 사업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기업이 특허권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는 마진율도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히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사실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가슴속에 있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협한 시각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의견만 듣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타인을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어떤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오프라인 강의만 10년 넘게 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표현하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강의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 진짜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특정 대상을 상대로 네. 맞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알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항상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만족스럽고 누군가한테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대학교 교수가 초등학교 교사한테 가서 초등학교 교사한테 가서 너는 애들한테 알려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라는 것은 우리가 수준이 낮은 얘기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고 좋은 정말 고품질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배울 거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난 그 안에서 내가 참고할 자료들은 얼마든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뭐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완만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한테 비난 좀 그만하고 당신들 생각하고 안 맞다고 욕 좀 그만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더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쏟아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보다 뭐 틀리고 나보다 모른다라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언젠가 투자를 할 때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한테 뭐 누군가한테 뭐 비난을 하든 말든 그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투자한테 도움이 되려면 편협한 시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세보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나는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오히려 그럼 좀 여러 가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실패한 사람들은 꼭 누군가를 비판하고 꼭 누군가를 탓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찾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투자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네,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이제 패널이 다양한 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제 상승을 외치신 분도 있고 네. 하락을 외치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네. 이렇게 뭐 그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느냐.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양한 시각을 접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죠. 좋은 말만 듣는다, 나쁜 말만 듣는다라고 해서 네. 사실 자기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꼭 경청을 하셔야 되고 이 얘기는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거든요. 네. 언제든 자기가 틀릴 수가 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또 최 코치님이 해주신 말을 여러분들께서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분명히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중요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